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평범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우선순위로 인해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놀기보다는 다양한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내 내 노력과 병행하여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하고 이해하는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아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와 같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모든 일에서 나를 지원하여 내가 긴장을 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뉴 하이츠를 달성합니다. 그녀는 머리 위로 뛰어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냉철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힘들고 명확한 결정을 내렸으며 그것이 잠시 후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자본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계획에는 내 인생의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빅터. 이 사람은 사업의 여러 측면을 매우 잘 관리했으며 우리는 곧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 강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은 내 미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았습니다. 내 목표는 달성된 것 같았고 빅터와 함께 멋진 파티를 가졌습니다. 카나는 시끄러운 저녁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카와 빅터가 나를 흥분시키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흥미로운 책을 읽는 것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스카치를 마시는 것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삶은 점점 더 평범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특별히 긴장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카와 저는 그곳의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곳의 주변 자연 풍경 나는 나 자신이었다. 신선한 산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었고 카아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 활동적인 것도 즐거웠다.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지형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집과 다음 경로에서 나를 기다리던 어느 날 우리는 언제나처럼 우리의 작은 낙원 얼음 조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카아는 집에 머물렀고 나는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멋진 장소의 침묵을 듣기 위해 숲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갑자기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카아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게는 매우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갑자기 뭔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근처에 있던 나무 껍질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서 돌아섰다. 그때 아주 뜨거운 것이 내 다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고 내 의식은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누군가가 손짓을 하려고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넘어졌다. 다리에 난 상처를 손으로 조이려고 하다가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들은 전혀 멀지 않았고 그 뒤에는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능한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하거나 나를 살려주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누워있거나 이것은 일종의 실수이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상식과 자기보존 본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 즉 필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달리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숲 깊은 곳으로 돌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추격자들이 달려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총알 소리가 근처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계곡을 보고 거기 숨고 싶었다. 이곳으로 달려가 보니 구덩이가 아니라 가파른 산강둑이었다. 어차피 내려가려 했지만 미끄러져 넘어졌다. 맨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내 몸은 수천 개의 바늘이 내 몸을 꿰뚫은 것처럼 끓어오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물에 빠졌고 가을 동안 내 생각과 근육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피가 내 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강둑에서 무기를 든 몇 명의 남자들과 맹렬한 강물이 나를 점점 더 멀리 데려가는 동안 눈으로 나를 따라오는 개들이었습니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갑자기 낯선 방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호흡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당장 일어나고 싶었지만 머리가 지독하게 쿵쿵대고 일어날 힘도 없었고 반정신착란 상태에 가끔 눈앞에 번쩍이는 어떤 소녀를 보았는데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렸다. 벌써 기분이 좋아진 한 소녀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는 내가 지금껏 나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 물었고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강둑에서 나를 발견했는지 말했습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징후 나는 기적적으로 그 강에서 익사하지 않았고 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병원이 없었고 문명에서 아주 먼 곳이라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소피아는 스스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주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감고 있던 다리 붕대에서 총알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동맥에 닿지 않았더라면 훨씬 빨리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도움을 준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나의 두 번째 생일 소피아는 내가 이미 그녀와 일주일 정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카아가 미쳐가는 것 같아서 급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피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갑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소피아는 얼마 전에 카엔을 보았다고 했다. 아마도 내가 사냥당하던 날 소피아는 근처에서 스키를 타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무기와 개를 든 남자들과 함께 그녀는 내가 산책할 때 좋아하는 뿌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침착하고 자신있게 말했고 그들이 그녀를 고문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나는 의심했습니다. 조금 후에 나는 소피아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건강과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없던 것처럼 집이 팔려 돌아갈 곳이 없어 사무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카와 빅터가 건물에서 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발견하고 서둘러 렌트카를 탔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그들은 빅터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갔다. 나는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 손등처럼 알았기 때문에 곧 나는 카와 빅터가 유격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달렸다. 집 밖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이 빅터에게 넘어갔고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켈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항상 나를 도왔으며 대의에 대한 특별한 헌신으로 구별되었으며 이렇게 미끄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곧 내 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마이키를 몰래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빅터가 나를 빨리 제거하고 회사 전체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카아와 논의한 대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이키는 조금 후에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원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카와 빅터와 함께 이미 산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하기 위해 경찰에 가기 전에 불필요한 대화에 대해 마이키를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이키는 내가 이미 죽었고 빅터가 쉽게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미키를 미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심은 거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놈들은 항상 나를 상대로 더블 게임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보살핌과 관심을 주었지만 사실 그들은 나를 얻고 싶었습니다. 나를 제거했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놀라움에 꽤 놀랄 것입니다. 마이키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는 빅터와 내가 이전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두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단서가 없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빅터가 카아를 데려갔고 그들은 가장 감미로운 친밀한 순간에 빅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 박수는 그들에게 바친다고. 나의 살인자들, 나의 반역자들 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옆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격분한 빅터는 초조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더월드에서 어두운 거래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막았고, 그 사람은 내가 이 회사의 일부라도 소유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이 모든 것이 그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칼을 바라보며 그녀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빅터는 그 순간 훨씬 더 큰 부에 대한 거짓 이야기에 빠졌다. 빅터는 반쯤 열린 침대 옆 탁자에서 권총을 꺼내 나에게 겨누는 순간 빅터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앞에서만 그는 포획 태스크 포스의 주의 깊은 말을 들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녹음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의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서 창문과 문은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돌진했습니다.